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화두를 꺼냈죠. 1인 1표제를 둘러싼 당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역사는 1인 1표를 얻기 위해 피를 흘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인 1표를 위해서 무슨 피를 흘린 본인은 피를 흘렸지. 이제 당 대표 하실 때 몇 번 부결됐다가 그 여러 가지 표결 과정에서 87년 6월항쟁 직선제 쟁취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글쎄 그런데 그거 그 말고는 직선제 없죠, 피 흘린 쟁취가 당내 1인 1표하고 같은 취지와 맥락이라는 것은 대단한 논리적인 비약 같고 네. 저기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요즘 왠지 이 말이 노는 그 수준이 너무 굉장히 구름 위에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인 1표를 위해서 무슨 역사는 피를 흘려 어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인 1표 한다는 하고 했나? 우리가 무슨 1인 1표 하려고 피를 흘려 우리가? 나 처음 듣는 얘기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고선 이제 아마도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표대결이라는 게 본격화하게 표면화된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자기가 지지한 후보에 유리할 것인가 이런 식의 해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직선제를 쟁취했던 87년 6월항쟁 그 마음으로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1인 1표제를 확고부동하게 설립해 두는 것이 상당한 민주주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원래 일대 굉장히 대의원 20이었죠. 중심제였다가 아니 네. 그것도 깎은 거 원래 1대 60이었다가 1대 20이었다가 이번에 1대 1로 이제 드디어 바꾼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당 일각에서는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제 전준위가 구성돼서 어떻게 네. 전당대회를 치를 거냐, 뭐 이를테면은 당원 100%로 할 거냐, 아니면 예전에는 7대3, 5대5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할 거냐, 국민 여론 반영 없이 오로지 당원으로만 할 거냐, 뭐 이게 아마 전준위가 구성이 되어야 결론이 날 텐데. 그래서 이제 임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연임 도전하실 거니까 빠르게 사퇴하시고 2달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 이 속에서 룰 세팅을 하자 이런 거고,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한 달 전쯤에 그만둔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르면 이번 주 얘기도 나오지만 간민수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네. 대통령 순방 이후에 모든 걸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전준위까지도 손을 보고 가는 건 좀 아니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1인 1표제가 그러면은 전체의 민의를 다 대변하는 제도인 거냐? 그렇죠. 그런 제도인지를 묻는 분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제도에 네. 대해서는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2023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맞아요. 혁신위원회인데요. 네. 이때 발간한 당원 관련된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이제 그 연령대별 기준이 쭉 나오는데 50대가 가장 많아요. 29.6%, 그리고 40대가 22%, 60대가 20.9, 그다음에 60대가 20.9, 그리고 20대가 가장 적습니다. 맞아요. 네. 5.9%인데요. 40, 50, 60 세대를 합치면은 72.5%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세대 대표성이 어디냐? 그러면 40, 50, 60 이른바 중년 세대가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국가통계 포털로 옮겨보면 20대의 인구 비중이 11.41%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면 약 절반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대 반영 비율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40, 50, 6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과대 대표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50대가 16.64, 그 다음에 60대가 15.46, 40대가 14.7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맞추려고 한다면 이거를 좀 가중치를 둬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분들도 네. 있고, 이제 이런 얘기 했다가 당대표한테 이렇게 2명이 찍혀가지고 엄청 혼난. 김남희 의원, 전현희 네, 의원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밤새 시달렸다 뭐 이제 이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대표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의원들의 이름을 직격하는 게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이게 잘 승리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아주 그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이슈까지 지금 다 갈등하는 사안이어서 민주당은 상당히 내용이 심각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저는 함정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그 세대별로 당원 분포보다도 말이에요. 실제 전당대회 때 투표율을 봐야 돼요. 투표율. 전당대회 때 민주당 투표율 권리당원 투표율이 50%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중된 유권자에다가 네. 거기서도 또 절반밖에 투표를 안 해요. 아하. 예를 들면은 2022년에 권리당원 최종 투표율 37%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그 2024년에 당시 권리당원 투표율 이게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던 그 전당대회 투표율이 42.1%예요. 높아도 네. 50%를 못 넘긴다. 그러다가 2025년에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권자 자체가 편중된데 거기서 절반이 투표를 또 안 해버리니까 이 이야기는 1인 1표제라고 하지만 어떤 그 조직된 소수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 저 구도가 열린 겁니다. 여기에 1인 1표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골고루 편중된 세대별로 불균형한 그나마도 참여가 제대로 됐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지역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큰 덩어리 몇 개만 잡는 이런 후보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형식적으로는 1인 1표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운용하는 그 저 원리나 방식은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너무 이거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 친명계 쪽에서 그 1인 1표제 관련해서 좀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아이디어 차원이었었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원래는 그 친명계 쪽에서 좀 추진하고 싶었던 게 개정을 좀 하고 싶었던 게 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중복당원을 좀 걸러내고 싶었던 아, 중복당원을 걸러내자. 네. 이걸 하려면은 그 당 차원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명부라는 게 각 당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정당 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복 당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원래 계획은 법을 좀 바꿔가지고 선관위에 좀 요청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선관위에. 선관위만이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선관위가 이제 중복당원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되면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선관위 이런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못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권리당원 기준도 좀 2년으로 강화하는 걸 좀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뭐 추진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네. 추진 의사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친명계 쪽에서는 그 권리당원 중에서도 좀 치고 빠지는 당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이랑 그 중복당원으로서 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의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런 본인 주장을 이제 강화할 때 늘 이렇게 끌어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다. 당원이 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지난주 최고위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짧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지도자라고 하니까 뭔가 표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식의 지적도 나옵니다, 의원님.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선문선답하듯이 이렇게 자꾸 어떤 메시지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정치에서는 일단은 좀 뭔가 회피하고 어떤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파국을 일단 자초하지는 않겠다. 이 부분의 의사는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집권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막 저 집권 2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뭔가 더 여기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집권 세력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브레이크를 스스로 제동 장치를 건 거 네.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청와대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음. 그 관계자 워딩으로는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한 격앙된 목소리도 들리는데 실제로 내부 상황은 좀 어떤 겁니까?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순방 중이셔서 청와대가 사실은 두 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팀과 서울 팀. 아 로마 팀과 서울 팀이 네.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관련해서 사실 워딩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사실상 네. 뭐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취재를 쭉 해봤는데 그 발언을 한 게 누구다라는 건 확인이 안 되는데 그 기사를 쓴 최초의 연합 보도 이것은 로마 팀이다. 아 서울 팀이 아니고 로마 팀이 팀입니다. 전한 얘기다. 예, 네. 그러니까 로마 팀이 작성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당국자가 뭐 고위 당국자가 그 회사 해당 회사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비교적 그 연대가 저연차인 네네. 그 만나서 뭐 오찬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사였다면 본인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발 기사가 아니라 사실상 로마발 기사고 그러면 로마에서 누가 어떤 당국자가 이런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해서 저도 좀 물어서 짚이는 대목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네네. 그 명구스럽고요. 종합을 하면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네, 심상치 않고 그리고 제가 로마에 가 있는 기자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텔레그램 뭐 카카오톡 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거기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해외 순방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좀 들뜨거든요. 근데 네. 매우 침잠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신경이 온통 해외 순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몸은 로마에 있어도 마음은 서울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순방 가 있는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뭐 월드 클래스다 뭐 등등등등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 데에 대한 어떤 볼멘 소리, 불만 이런 게 상당히 있고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특히 서울 선거 결과 나왔을 때 청와대 내부가 완전히 멘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다들 이제 그런 납득이 안 되는 결과였으니까. 네.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 그리고 무엇보다 직전까지 13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기는 선거로 다들 알고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뒤집어져 있었던 거여서 다들 충격과 비탄 속에 빠져 있었던 거다. 근데 그건 뭐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중립적인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이 표정이 중립이 안 되더라라고 말씀하셨지 당연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심상치 않은 관계가 계속될 거냐 아니면 순방 이후 이제 18일 날 귀국하시는데 18일 귀국 때 과연 정청래 대표는 환영 행사에 얼굴을 네. 비칠 것이냐 안 나온다면 그건 또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서울팀 기자들이 아주 그냥 분분합니다. 아니 선배 예측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귀국하는 서울공항에 가실 거라고 봅니까? 못 갈 거라고 봅니까? 정청래 대표 네. 예측. 전 못 나온다고 봅니다. 아, 못 나온다고 네, 보시는 네. 거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박수모 기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새설들을 좀 접할 것 같은데 실제로 청와대하고 정청래 지도부랑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네,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연합뉴스 보도 보고 저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제가 예전에 그 대통령실 출입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실이긴 한데 이 보통 기사를 쓰는 대략적인 암묵적인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룰이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비서관급 이상이면은 뭐 관계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뭐 수석 이상이면 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 뭐 이렇게 네. 넣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관들은 안 쓰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비서관급 쓰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서관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변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창구기 때문에 쓰는데 그 외에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는 언제였냐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실 기준으로 봐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비서관들이 허용을 좀 해요. 써도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 그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보니까 연합뉴스 보도 이후에 그렇게 관계자발 멘트가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자들이 결단해서 이 얘기를 다 드러났는데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이제 보도 전제로 당연히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청와대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었다가 제가 그냥 말해버리거나 아니면 기사에 멘트로 넣어버리거나 하면은 색출될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문제의식이 꽤 크다라는 거고 저도 이제 따로 얘기 듣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알수엄스님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1인 1표제 반대합니다. 제발 투표 때마다 2030 탓 좀 그만하고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페포맨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